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질문과 토의하는 시간을 짧지만 한 3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안 오셨던 분들 모를지 모르니까 저는 한국물안경학교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박준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션 2 때 못 오셨을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신 토론자분들, 사실 발표하신 분들인데 먼저 간단하게 성함하고 소속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면은 세션 1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되어 있는 물순환,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세션을 가졌는데 그때 발제해 주셨던 공주대학교의 김희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그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에 지금 물 관리되어 있는 투자를 총괄적으로 하고 계신 토마스 파넬라 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아펠리치안 주립대학교의 교수를 맡고 계신 부안 타파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는 멀리 네덜란드에서 델프트 공대의 앤 닐슨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좀 전에 발표를 마치시고 홍제천 프로젝트의 MP를 맡으셨던 서울대학교의 권영상 교수님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션 1과 세션 2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오셨던 청중님들의 질문을 사실은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신 분들끼리도 서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나오신 분들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세션 2가 물문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좀 더 도시 전체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서대문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청중 질문 혹은 이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청중 질문 혹은 토론 발표자끼리의 질문을 먼저 진행하고 세션 1 물 순환에 대한 발제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하셨던 우리 앤 닐슨 교수님이 닐레센 교수님이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청중들께서 들으신 분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면 마이크가 갈 겁니다. 서울시에서 저 뒤에 계십니다. So this is for you. Hi, thank you so much.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노복진입니다. 저도 성균관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이 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각의 다른 어떤 환경 또 지역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이바지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지역에는 A유형의 전략이 필요하다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B형의 전략이 필요하다. 누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나요?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시티 마스터 계획의 조정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도시 내에서도 각각의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곳, 더 많이 빈번히 방문객들이 있는 지역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먼저 지정을 하고요. 또 각각의 다른 지역마다 수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라든지 혹은 이 엣지 부분에 이 강가, 하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생태학적인 기능으로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역시 공간과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을 직접 가시면 각각의 다른 어떤 환경과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청중분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획 법안에 따르면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참여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물 도전 과제, 예컨대 앞으로 우리 야심찬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이런 도전 과제를 특히 지역별의 요건에 맞춰서 최적화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또 청중들 중에서 오신 뭐 시민들도 혹시 뭐 네덜란드의 경우 없으시면 제가 사실은 토마스에게 질문을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토마스한테 넘기겠습니다. Yeah. I had a similar question.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The second, I'm not sure you can respond to, but it's similar to the first. Is on the beach. 저희 해안가에 대한 발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총 3가지 유형의 발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에 있는 좀 더 수문학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주변에 또 모래가 있고 또 해안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좀 이런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안가 주변은 어떻게 좀 더 살려서 개발을 조정해 나갈지 의사결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계획 자체를 누가 좀 더 권한을 갖고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좀 더 담당 그런 관리 기관을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일단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시단에서의 지원이 있고요. 이 각각 지역을 통해서 프로젝트 통해서 각각의 양질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한 그 도시 계획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만약에 수문학적인 원칙을 통해서 뭐 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수문학적인 방법의 옵션 선택 사항도 있습니다. 예컨대 해안선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전반적으로 이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직선 구간으로 해안선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만이라든지 혹은 해안가 지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좀 더 각각의 지형적으로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전형적으로 저희가 이 지리학적인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의사결정 절차를 보게 되면 이 디자인을 결정하기까지 최대한 해안선을 이 하드, 즉 하드 방식으로 가느냐 소프트 방식으로 가느냐 어떤 확충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절차는 이 디자인의 새로운 궤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1차 디자인의 경우에는 먼저 전반적으로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어떤 다른 선택 사항이 있는지 또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완전한 의사결정 갖고 있느냐라는 것도 역시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역시 비즈니스의 사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보통은 일부 이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또 토지들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토지 이용권에 따라서도 역시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전문가들이 모이면은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권영상 교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홍제천 폭포 관련돼서 수계 개발을 하시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권영상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 청중이나 우리 구청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질문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손을 들면 네 저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온 이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그 교수님과 다른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 마지막 세션에서 권영상 교수님께서 그 우리나라의 워터프론트가 이제 한강 본류에서 지천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다시 소하천들까지 확대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하천 그 워터프론트의 특성상 그 저희가 이 워터프론트의 그 가치를 더 그 복돋기 위해서는 한강 본류에서 그 지천의 상류까지 인위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 관련돼서 홍대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인공 폭포나 이런 것들이 하천 유지용수가 인위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런 컨셉들이 해외에서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일 것 같아서 지금 외국에서 오신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그런 컨셉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권영상 교수님께는 특히 이런 사업들이 그 서울시의 예산과 각 자치구에서 시설의 초기 투자비라든가 운영비가 계속 필요한 사업들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가치가 그 하천의 수변공간 이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그 홍수방지 사업에 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표 말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거버넌스의 인게이지먼트도 필요하고 다른 정책적인 변화들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좀 감사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아까 첫 번째 에너지 부분부터 먼저 할까요? 그 지천으로 이제 확대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을 끌어다가 쓰면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도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 계신 경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혹시 먼저 얘기를 해주실 해외 연사님들이 계신지. Tapa, do you want? So do you have some idea? So it's kind of different from the carbon neutrality. 네, 탄소 중립과는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좀 청정수를 갖게 되면 역시 이 수변 공간에 대한 더 많은 매력도가 높아지고 이 투자에 대한 것들 예컨대 수변 공간 활용하는 것 주변에서 수영하는 것 연계성, 재연계성이 수면 공간과 시민들 간에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동일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변 공간에 대해서 최대한 잘 청정수를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악취가 나고 또 깨끗하지 않는 물이 수변 공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시 조금 더 새롭게 보수를 하고 수변 공간을 좀 더 각각의 다르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른 도시 예컨대 코펜하겐과 독일,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는 수변 공간을 정말 잘 청정수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참고 자료가 많습니다. 역시나 보완할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ase example from US.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미국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수변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샌안토니오가 그중 하나이고요.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경우도 좋은 예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도 하천이 도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디애나폴리스도 매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축제 개최를 통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을 마련을 했고요. 또 다른 예로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공원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거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하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까 권영상 교수님께서 그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확하게 뭘 물어보신 건지 제가 잘 이해는 못한 것 같긴 한데 아마 그 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 확보의 타당성 뭐 이런 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좀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 이제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뭐 에너지를 사용한다. 뭐 굳이 저 밑에서 끌어올리지 않고 아니면 그냥 그 근처에서 이제 정화해 가서 쓰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 깨끗한 물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의 도시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그걸 즐길 수 있다면 저는 그 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아까 뭐 해외 분들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제가 어제가 그저께 이제 BIG라는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미국에 했던 프로젝트였었는데 그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인공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인공 수영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강이죠. 강인데 인공 수영장 이렇게 펜스 쳐가지고 인공 수영장 만들고 나니까 그 주변이 명소가 돼가지고 그 주변이 전부 다 도시 재생이 일어났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그런 케이스들이 또 뭐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가까이 청계천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그냥 흘려 보내는 게 아니고 다시 써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의 어메니티가 생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그 좌장으로서 조금 그 첨언해 가지고 중계를 한다면 아까 이제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치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 중에 얘기를 해주실 게 아마 제안 중에 특례 구역을 뭐 국회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특례 지역으로 정하는 어떤 수변의 어떤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법 제한 부분들은 아직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아마 그 이렇게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서 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특별 건축 구역이라는 그런 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에서는 또 그 건축법을 이제 더 넘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이미 다른 법 체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수변 특례구역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 하천법에서 이미 여기 전문가시니까 이제 아실 텐데 하천법에서 이미 그런 제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가능은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이제 또 예산 문제죠. 예산 그곳에 의해서 확보되는 예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닐레슨 교수님이 첨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역시 수변 공간을 예산에만 국한돼서 보기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이 가져들 수 있기 때문에요. 수변 공간을 잘 활용만 한다면 예컨대 자연 재해로부터의 영향을 얼마나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재정 지원을 정량화하는 것이 완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양질의 공공장소를 특히 부가가치가 입각한 공공장소로서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투자의 체제, 행보도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입증된 가치를 통해서 충분히 이 수변 공간에도 투자가 잘 유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전망하는 변화 동향입니다. 국장님께서 같은 내용에서 그 언급하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예산의 포션의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것은 이제 부서별로는 치수 안전과 예산하고 수변 감성과 예산입니다. 이제 정확히 따지면 그 저희들은 계량적으로 따지니까
과연 이제 지금 예산 자체가 이제 홍수 방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 관리 위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니냐. 근데 수변에는 더 이상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단적인 예로 그 하천의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는 수변 감송 도시과에서 예산이 나갈까요? 치수 안전과에서 나갈까요? 치수 안전과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20년째 있는 셈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문화체육과, 그러니까 자치구 문화체육과에서 처음에 운동시설을 설치해줬어요. 그리고 처음에 자전거도로 들어올 때 자전거도로 포장을 교통본부에서 해야 되느냐 하천에서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단적으로 어떤 포션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옛날에 저희들이 치수에 이제 호환에 문제가 생기면 돌망패 공법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말 홍수만을 위한 시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자연현 하천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호환으로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수변 감성 도시와 홍수 예방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문제는 기술자들하고 관료들이 그걸 볼 때에 시민의 니즈를 많이 그 지역의 니즈를 많이 이해를 하면 굉장히 고급지게 좀 더 그 주변과 어울리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예산이 더 많이 들겠죠. 홍수 방어도 되면서 그 주변에 어울리는 제방이 되거나 시설물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예산 포션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중요하다고 보기보다 그 전체가 과연 이 하천의 특성을 얼마나 분석을 해서 잘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라든지 저희 관료들이 좀 더 하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체 포션을 늘리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려야지 정확히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션이 원래 3시에 마무리되는데 시작이 조금 10분 늦었거든요. 그러면 한 5분. 예. 자, 그러면 혹시 세션 1에 그러니까 세션 2의 두 분에 대한 또 청중 질문 없으시면 아까 Professor Tapa, do you want to? It's okay. Okay. 그러면은 그 세션 2 발제자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은 뭐 더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좀 큰 부분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멈추고요. 세션 1에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 적응이 이제 심각해지는데 그거를 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방법들인데 키워드는 자연 기반 해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질도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프로페서 타파 교수님 질문에 그 발제에 대해서 오전에 오셨던 분들이 계시면 먼저 청중들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뭐 구청도 좋고 자 없으시면 우리 여기서 그 발제하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타파 교수님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그 사실은 제가 I have something for you. 그 오늘 되게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I'm speaking Korean. 그 청중들을 위해서 제가 한글로 질문하고 동시 통역되니까 우리가 점심 때 얘기를 했듯이 그 사실은 이런 자연기법 해법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의 미기후 마이크로 클라이미트도 있고 되게 열섬 효과도 방지하고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질도 있고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그걸 평가할 때
다른 부서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각각만 평가를 했는데 이거를 다 같이 평가하면 좋을 텐데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런 평가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은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다차원적인 자연 기반 해법이 가져오는 혜택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보면 생태계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 서비스가 기후변화 적응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물론 제가 모든 지식을 다 관련 지식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서 보자면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여가 활동을 다루는 부서라든지 등에서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연 기반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또 수자원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홍수, 치수에 중점을 둘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때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책을 도입을 할 때 이 해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연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자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서로 부서와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미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시범 사업이 있을까요? 장기 시범 사업이라고 하자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많은 경우에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법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죠. 시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요. 이 시범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먼저 보고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다른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다자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년 안 단기간으로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10년 정도 시범 사업을 하고 정량화를 시키고 또 가치가 있다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 열을 줄이는 것으로 인해서 폭포가 어떤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3년 동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측정 방식, 평가 방식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장기간 평가 방식에는 다자원적인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민들의 시각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 또 정책 이원가들의 관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특히 기후변화라는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 LTE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중심의 특정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또 이 평가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롱텀 프로젝트한 데이터가 생기면은 저희 교수들이 학생들 가르치기도 좋을 거고 정책 기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Tom, do you want to add something? No, I just 네, 일부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WAI, 또 세계물협의회와 같은 굴지의 기관들이 이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해서 또 지형학에 대해서 각각의 수치를 트래킹하고 또 자연 보존 관련된 부분에까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MBS를 장기적으로 한번 트래킹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NBS 자연 기반 해법은 좀 확충되는 그런 버전입니다. 단지 그냥 어떤 이 특정 기간에만 다 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충된 기한을 통해서 글로벌 경험을 공유해 나갈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연구를 통해서도 봤다시피 개도국의 경우에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MBS를 활용해라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수자원 관련된 담당자들도 디자인 매뉴얼을 보게 되면 이 기한까지 이렇게 할 거다 또는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 MBS에 대해서의 많은 이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각각의 다른 패러미터로 고려를 해서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장기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형학이라든지 또는 효과성을 통해서 최대한 이 수변 공간, 특히 MBS를 활용한 것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좋은 혜택이 있는지, 공동의 혜택이 있는지를 잘 확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다고 제가 네, 마이크. Hello, I have one cat. 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7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수변 감성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전문가 7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예, 다는 못 들을 것 같고요. 우리 혹시 공 교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뒤에 질문하신 분이 한국 분이신가요? 네. 그 수변 감성 도시에서 이제 그 보통 감성의 반대는 뭐죠? 이성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 계획이 지금까지 너무 이성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뭐 삶의 질이라든가 또 뭐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있고 그런 게 있는데 당장 내가 사는 주변이 내가 뭐 저녁에 와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가가지고 이렇게 뭐 가다가 보면 또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좀 있고 또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또 동네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그런 정말 인간적인 삶이 없어졌던 거 아닌가, 너무 이성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도시계획이 진행됐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수변 감성 도시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에서 보다 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식의 공간들, 계획적으로는 그런 공간들을 더 만들어 준다거나 또는 그런 시설들을 공급한다거나 또 그 계획적인 거 말고 이제 이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시민들이 더 그걸 활용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계획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아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희영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두 분한테 마이크를 지금 이제 넘길 텐데요. 김희영 교수님은 사실은 권영상 교수님한테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사실은 그 물순환 촉진법이라고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지금 상당히 전문가신데 본인이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물순환 촉진법을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
제정할 때 이제 제가 좀 많이 깊숙이 참여해서 좀 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계물 순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계물 순환을 동시에 연결해서 도시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순환 촉진 지역 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정이 되면 이제 국가적으로 다양한 물 관련되는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도시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아마 생태계 서비스 지수 개발이 필요하고요. 지금 환경부를 통해서 도시의 이러한 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수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권영상 교수님께 짧지만 그냥 질문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홍제천에 다양한 이제 물 수변 공간이 창출되고 있어요. 뭐 홍제 폭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수변 공간에 많은 시설물들 생기고 있는데, 과연 유지 관리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솔직히 저는 생각이 당연히 예산은 그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개발에 관련돼서 이익을 얻은 그러한 그 집단에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유지 관리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우리가 자연개발대법의 장점이 시민 참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 참여하는 유지 관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영선 교수님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상 시간이 없어서 권 교수님한테 답변 안 하시고 바로 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는데, 아까 국장님도 오늘 발언해 주셨고 과장님도 발언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컨퍼런스, 학술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의견들은 이제 개인 전문가로서의 의견이고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22년부터 워터서울 국제 컨퍼런스를 했으니까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2년에 컨퍼런스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적인 워터프론트가 어떤 것일까 고민해 봤느냐. 그래, 서울형 워터프론트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한국적인 게 뭘까? 그런데 보니까 예전 우리 조상 때부터 워터프론트를 구현해 왔더라고요. 보면 아름다운 산이 있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누각,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우리 조상님들은 멀리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서울형 워터프론트는 뭘까? 그걸 고민해 보니까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는 멀리서 보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보고 느끼는 것은 안 되겠다. 이제 체험하면서 느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울의 색깔들, 지천들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에너지가 들어가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냇가에 들어가 가지고 맥을 감고 물장구 치고 하면 거기 진정한 서울형 워터프론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워터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2년부터 박 과장님께서 주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그 효과가 무엇이냐, 정책적 반영이 안 된 것들도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면 21년도에 기후변화 적응으로 해서 대심도 터널을 그때 전문가들 모셔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에서는 그걸 구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여기 몇 분 오신 분들이 서울시에서 더 필요한 거는 생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홍제천을 비롯해 가지고 서울시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제 컨퍼런스가 해가 갈수록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개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발제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